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불어닥친 태풍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끔찍한 태풍은 유독 햇살이 맑고 화창했던 일요일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오랜만에 밀린 빨래를 개고 있던 참이었죠. 갑자기 현관문의 도어락이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삐삑, 삐비비빅. 비밀번호를 틀리게 누르는 거친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레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여는 순간 훅 하고 끼쳐오는 짙은 나프탈렌 냄새. 그리고 바닥에 쿵 하고 둔탁하게 떨어지는 커다란 이민 가방.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골에 계셔야 할 시어머니였습니다. 연락 한 통 없이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제 인사는 받는둥 마는둥 다짜고짜 신발을 벗어던지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삭신이 쑤셔 죽겠네. 넌 어미가 왔는데 문짝에 서서 구경만 하냐? 날이 선 목소리가 평온했던 거실의 공기를 단숨에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연락이라도 주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당황한 제가 더듬거리며 묻자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허벅지를 퍽퍽 내리치셨습니다. 내가 무릎 관절염 수술 날짜를 잡았다. 수술하고 당분간 네가 내 수발 좀 들어야겠다. 왜? 불만 있냐?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최소한의 상의조차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아프시다는 어른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선의로 베푼 인내가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꾹 다문 입술을 깨물며 현관에 덩그러니 놓인 시어머니의 무거운 짐가방을 질창 끌고 들어왔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자마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옷가지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옷장에 정리하기 위해 몸빼바지를 집어드는 순간 바지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이질적인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두툼하게 접힌 바지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낡고 빛바랜 황갈색 서류 봉투. 도대체 뭘 숨겨오셨기에 옷까지 깊숙한 곳에 이렇게 꽁꽁 싸매두셨을까요? 침을 꼴깍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의 입구를 조심스레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 서류 봉투의 정체를 미처 확인하기도 전에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물 한 잔 안 내오고 방구석에서 대체 뭘 꾸물거리고 있는 게야? 화들짝 놀란 저는 황급히 봉투를 원래 있던 바지 틈에 쑤셔넣고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제 집은 온전히 시어머니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 전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핑계로 가장 크고 햇볕이 잘 드는 저희 부부의 안방을 당당하게 차지했습니다. 내가 무릎이 시려서 맨바닥에선 도저히 못 잔다. 니들은 아직 젊으니 며칠 거실에서 자라. 당연하다는 듯 안방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 볼륨을 찢어질 듯 크게 틀어놓는 시어머니.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아프다며 찾아온 시어머니를 차가운 거실 바닥으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그것이 도리이자 미덕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베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숨막히는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시어머니의 헛기침 소리와 함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늙은이가 아파서 끙끙대는데 며느리라는 년이 해가 중천에 뜨도록 처자빠져 자고 있네. 깜짝 놀라 얇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종일 식모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시세끼 국과 찌개를 새로 끓여 바치고 시어머니가 흘린 밥풀을 무릎 꿇고 물걸레로 닦아내는 굴욕적인 일상. 거칠어진 제 손마디에는 주부 습진이 훈장처럼 번져갔고
거실의 찬 공기 탓에 온몸은 욱신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전날 밤 남은 설거지를 하러 조심스레 주방으로 걸어 나오던 저는 안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시어머니의 은밀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나야. 그래, 잘 들어왔지. 걱정 마라. 수화기 넘어 누군가와 통화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 아프다며 앓는 소리를 내던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생기 넘치고 교활한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조용히 있어. 2년 명의로 된 이 아파트 싹 다 우리 아들 앞으로 돌려놓고 그 돈으로. 순간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안방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실 바닥에 맨발로 서 있던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누구와 무슨 끔찍한 작당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남편이라는 글자가 왜 하필 남의 편인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안방 문틈으로 들려온 그 소름 끼치는 통화 내용을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베란다로 끌고 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이상해. 수술하러 오셨다면서 아픈 기색도 없고 새벽에 누군가랑 내 아파트 명의를 당신 앞으로 돌리겠다는 통화를 하셨어. 내 피땀 어린 월급과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합쳐 간신히 마련한 내 명의의 아파트. 그 소중한 보금자리를 시어머니가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절박한 호소를 듣고 난 남편의 반응은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당신 진짜 왜 그래? 참 예민하다 못해 이제 피해망상까지 생겼어?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미간을 한껏 찌푸리며 저를 신경질적으로 밀쳐냈습니다.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하다 늙어서 몸 아픈 노인네가 헛소리 좀 한 거 가지고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이야.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그 어떤 존중이나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저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방어막을 치는 그 비열한 태도. 그날 밤 저는 차가운 거실 소파에 홀로 웅크려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은 시어머니가 차지한 안방이 아닌 작은 방에서 혼자 독한 소주를 까고 코를 골며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싸구려 알코올 냄새가 거실까지 진동을 했죠. 그때였습니다. 열려있던 작은 방 문 너머로 남편이 벗어둔 겉옷 주머니에서 휴대폰 화면이 번쩍하고 빛을 냈습니다. 지잉 지잉 하고 반복해서 울리는 거슬리는 진동 소리. 홀린 듯 방으로 들어가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든 저는 어두운 방 안을 밝히는 액정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순한 스팸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땡땡은행, 대출 만기 연장 불가 안내, 잔액 3억 원 상환 요망, 담보물, 배우자 명의 아파트. 순간 덜덜 떨리는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상한 방문, 내 명의를 노리던 은밀한 통화, 그리고 3억이라는 빚더미에 앉은 남편의 대출 독촉장.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착한 며느리는 이 순간부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것이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라던가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3억 원이라는 끔찍한 대출 독촉 문자를 확인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밥술을 뜨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로 저와 남편을 불러앉혔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지도 못한다던 분이 어찌나 기세등등하게 소파 정중앙에 버티고 앉아 계시던지요.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식탁 위에 놓인 과일 포크를 신경질적으로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 요새 기가 팍 죽어 지내는 게 다 이유가 있더라. 남자가 명색이 가장인데 지 이름으로 된 집구석 하나 없으니 어깨가 펴지겠냐? 순간 쿵 하고 가슴 한 구석에 커다란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남편의 빚더미를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더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아파트 명의를 니들 공동 명의로 바꾸거라.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네 이름으로만 해놓는 건 우리 아들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뻔뻔하기 짝이 없는 요구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노후 자금까지 털어보태주시고 제가 결혼 전부터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제 아파트를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남편의 빚을 갚는 데 쓰겠다는 속셈. 옆에 앉은 남편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바닥에 깐 채 비겁하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알아서 총대를 매주기를 기다렸다는 듯한 그 비열한 침묵. 어머님, 진명이를 바꾸는 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친정부모님 도움도 들어간 집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어깨를 한껏 움츠리며 두려움에 떠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입가에 숨길 수 없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간에 든 쥐를 바라보는 고양이의 표정이 바로 저런 것일까요? 친정? 출가회의니 친정 타령은 넌 이제 우리 집 귀신이야. 어미가 말하면 네 하고 따를 것이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악다구니를 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푹 고개를 숙인 채 치맛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꽉 쥔 제 오른쪽 주머니 속에서는 서늘하고 딱딱한 금속 기계가 만져졌습니다. 어젯밤 새벽 인터넷으로 급하게 주문해 새벽 배송으로 받아둔 소형 녹음기. 까만 주머니 속에서 미세하게 반짝이는 빨간 불빛은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삼키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겁에 질려 굴복한 줄 알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겠지만 그녀가 뱉어내는 폭언 하나하나가 훗날 자신들의 숨통을 조일 완벽한 밧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며칠 뒤 평일 저녁 무렵 거실 창밖으로 귀를 찢는 듯한 요란한 배기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번쩍거리는 새빨간 외제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 두 칸을 가로질러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시누이였습니다. 온 동네에 진동할 듯한 싸구려 향수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시누이는 오자마자 뾰족한 하이힐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올케, 요새 엄마한테 아주 몹쓸 짓 한다며.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한 걸음에 달려왔잖아. 인사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시비를 거는 시누이의 표정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원군이라도 온 것처럼 버선발로 뛰어나와 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왔냐? 내 올케가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들어서 내가 화병에 죽게 생겼다. 두 모녀는 제 앞에서 찰떡같이 장단을 맞추며 본격적으로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냐? 오빠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구석 명의 하나 안 넘겨줘? 그 알량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엄청 유세 떠네. 우리처럼 급에 맞게 외제차라도 굴리면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겠어?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명품 가방을 식탁 위에 보란 듯이 툭 던지는 시누이. 그녀의 도발에 저는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젯밤 남편의 서재를 뒤지다가 시누이 부부의 기막힌 비밀을 이미 알아낸 상태였거든요. 시누이가 타고 온 저 번쩍거리는 빨간 외제차, 그리고 그녀가 휘두르는 명품 가방들, 그 모든 것들이 빚으로 쌓아 올린 허영의 모래성이었습니다.
남편의 대출 서류 뭉치 사이에서 발견된 한 장의 각서에는 신우이의 남편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며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웠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즉, 신우이가 자랑스레 타고 온 저 차는 언제 압류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대포차나 다름없었고, 그들의 빚은 고스란히 제 남편의 목을 조르고 결국 제 아파트까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가씨 말이 맞아요.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죠. 저는 바보처럼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순순히 인정하자 신우이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턱을 치켜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음껏 지저대라, 이 불쌍한 거사. 내년이 타고 온 저 빨간 외제차가 곧 경매장으로 끌려가고, 네, 손목에 찬 명품 시계가 전당포 바닥을 뒹굴 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넌 상상조차 못하겠지. 독을 품은 제 눈빛을 눈치채지 못한 시댁 식구들은 그날 밤 제 아파트를 팔아치워 각자의 빚을 청산할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역겨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내일 입고 나갈 검은색 정장을 다려놓았습니다. 사냥을 나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제 등 뒤로 빨리 가서 돈이나 벌어와라 라는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림이 따라 붙었지만 괴념치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향하는 곳은 회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번화가 한가운데 위치한 낡고 허름한 건물. 그곳에는 동네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로 소문난 이혼 및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코끝을 찌르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씁쓸한 원두커피 향이 확 끼쳐왔습니다. 은퇴 안경을 쓴 변호사는 제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수십 개의 녹음 파일과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서 복사본을 훑어보더니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사모님,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사기 미수와 재산은닉, 그리고 특경법 위반까지 엮을 수 있는 아주 지저분한 범죄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꽉 쥔 두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서 단 한 푼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 물음에 변호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사모님이 의뢰하신 남편분의 최근 6개월간 뒷조사 결과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채무 관계뿐만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동업자가 한 명 더 있더군요. 바스락거리는 서류 봉투를 뜯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몇 장의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늦은 밤,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와 허리를 감싸 안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상간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은 그 여자의 얼굴.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의 신상정보 서류를 넘긴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름 박유진, 직업 땡땡정형외과 원무과 실장. 땡땡정형외과. 그곳은 바로 시어머니가 관절염 수술을 핑계로 진단서를 끊어온 기가 막히게도 신우이의 동창이 원장으로 있다는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가 시어머니의 가짜 진단서를 꾸며낸 병원의 핵심 직원이었다니. 이 모든 끔찍한 연극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라는 완벽한 증거가 제 손에 쥐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차가운 가죽 소파에 기대앉은 제 입가에 기어이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여러분,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이제 제가 저들을 위해 아주 특별하고
끔찍한 잔치상을 차려줄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벌이는 역겨운 인질극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한약 냄새와 퀴퀴한 쑥뜸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시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로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명이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몹쓸 병에 걸렸누. 옆에 앉은 남편은 눈물까지 훌쩍이며 시어머니의 팔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극의 관객으로 초대된 저는 말없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당신, 사람 피가 흐른다면 당장 도장 가져와. 엄마, 길어야 6개월이래. 위암 말기 판정 받으셨어.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구겨진 서류 한 장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나풀거리며 제 발밑에 떨어진 종이는 다름 아닌 모 대학병원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진단서였습니다. 종이를 집어드는 제 손끝에 서늘한 한기가 스쳤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그깟 아파트 명의 하나 못 돌려드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편의 악다구니를 들으며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진단서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정말 교묘하고 완벽하게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진단서 하단에 희미하게 찍힌 발급 책임자의 도장. 거기에는 남편의 상간녀, 박유진이라는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원무과 실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시어머니의 가짜 진단서를 꾸며내고 그 대가로 제 아파트를 팔아치워 자신들의 불륜 자금으로 쓰려 했던 천인국노할 수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 밖으로 헬쑥하게 화장한 얼굴을 빼꼼히 내밀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척 연기했습니다. 며느라, 내 마지막 소원이다. 우리 아들 기 살려주고 눈 감게 도장 좀 다오. 가엾은 노인네의 탈을 쓴 악마의 속삭임.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간신히 참아내며 눈물을 글썽이는 척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님, 어쩌면 좋아요. 제가 내일 당장 인감도장 찾아놓을게요. 모레가 어머님 칠순잔치잖아요. 그때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 소원대로 제가 멋지게 발표할게요. 제 말에 이불 속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실룩하고 기분 나쁘게 올라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쳐놓은 그 역겨운 무덤에 내 손으로 직접 화려한 비석을 세워드리죠. 다가오는 칠순잔치가 당신들 인생의 영정사진을 찍는 날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하기로 소문난 대형 한정식 집의 VIP룸. 문을 열자 달큰하게 구워지는 소갈비 냄새와 녹그릇이 달그락거리는 경쾌한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수십 명의 친척들은 저마다 번쩍이는 금반지를 끼고 가식적인 웃음을 팔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위암 말기라던 분이 어찌나 혈색이 좋은지 새빨간 한복을 빼입고 상석에 앉아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촌지 봉투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며느리가 참 효부네. 이렇게 좋은 식당도 예약하고. 그러게, 요새 젊은 것들 안 그런데 우리 조카가 장가를 참 잘 갔어. 친척들의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남편은 어깨를 으쓱대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밥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약속이라도 한 듯 식당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눈짓을 받은 시어머니의 큰오빠, 즉 큰애 삼촌이 헛기침을 하며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조카 며느리 내가 듣자 하니 우리 동생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며? 노인네 마지막 소원이 아파트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하는 거라는데 그깟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아직까지 속을 썩이는 겐가?
마치 짜놓은 대본처럼 친척들이 일제히 혀를 끌쯧끌쯧하며 저를 비난하는 합창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술 더 떠 양복 안주머니에서 붉은색 인주와 서류 뭉치를 꺼내 밥그릇 옆에 보란 듯이 밀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른들 다 계신 자리야. 당신이 약속했지? 오늘 여기서 도장 찍고 깨끗하게 끝내자. 숨 막히는 압박감. 방 안에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둘러싼 굶주린 하이에나 떼 같았죠. 하지만 저는 묵묵히 들고 있던 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약속했죠. 어머님 칠순을 맞아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차분한 걸음으로 걸어가 식당 벽면에 설치된 대형 빔 프로젝터 스크린의 전원 버튼을 켰습니다. 지잉 하는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하얀 막이 내려오자 친척들은 영문도 모른 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장 찍으라니까 웬 스크린은 켜고 지랄이야? 신우이가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지만 저는 리모컨을 꽉 쥔 채 어두워진 방 안을 차갑게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제부터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어머님, 그리고 여기 모이신 일가 친척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화면은 우리 잘나가는 신우이 부부의 눈부신 성공 신화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비꼬는 듯한 멘트와 함께 리모컨 버튼을 딸깍 눌렀습니다. 스크린 위로 번쩍 하고 띄어진 첫 번째 화면. 그것은 외제차를 끌며 명품을 자랑하던 신우이 부부의 개인 회생 파산 신청서와 화면을 가득 채운 새빨간 불법 사채 압류 통지서 스캔본이었습니다. 순간 왁자지껄하던 룸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시체처럼 싸늘해졌습니다. 갈비를 씹던 큰외삼촌의 입이 떡 벌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상석에 앉은 신우이에게 꽂혔습니다. 저게 뭐야? 너희 파산했냐? 정적을 깨는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 신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값비싼 은수저가 쨍그랑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친년아! 당장 안 꺼? 저거 다 조작이야! 저 미친년이 돌았나! 신우이가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 쪽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신우이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씩 긁어댄 법인카드 내역과 사채업자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처참한 사진이 식당 벽면을 꽉 채웠습니다. 어머, 아가씨, 엊그제 저한테 제 아파트 팔아서 급에 맞게 외제차 좀 굴리라고 하셨죠? 그 대포차, 내일 모레 압류딱지 붙는다고 사채업자한테서 연락이 왔던데 어쩌나? 택시비라도 좀 챙겨드릴까요? 저의 차갑고 조롱 섞인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방 안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아이고, 내 딸이 파산이라니. 위암 말기라며 연약한 척하던 시어머니가 충격에 휩싸여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듯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귓속말을 하기 바빴고 완벽했던 그들의 연합전선은 단 한 방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마침내 참다 못한 남편이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제 손에 들린 리모컨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짝 몸을 틀어 남편을 피한 뒤 남편의 귓가에 대고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진정한 메인 요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여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박유진 실장님도 이 자리에 초대했는데 말이야. 그 순간 분노로 이글거리던 남편의 두 눈동자가 극한의 공포로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면 아프기만 할까요? 아니요.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피눈물이 납니다. 제 입에서 박유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기세등등하게 달려들던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턱을 덜덜 떨며 제자리에서 굳어버렸죠.
저는 픽 웃으며 남편을 밀쳐내고 리모컨의 다음 버튼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화면이 전환되며 이번에는 흐릿한 모텔 주차장 CCTV 캡처본과 선명한 데이트 사진들이 연속해서 쏟아졌습니다. 밤늦은 시간 남편이 제 카드로 결제한 명품 목걸이를 젊은 여자의 목에 걸어주며 키스하는 장면. 그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놀랍게도 바로 얼마 전까지 시어머니의 위암 말기 진단서를 발급해준 그 병원의 원무과 실장 박유진이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저게 뭐야? 친척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폭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진들 위로 남편이 제 아파트의 도장과 신분증을 위조해 몰래 제2금융권에서 3억 원을 대출받으려 했던 사기대출 신청서 서류가 붉은색 형광펜이 칠해진 채 커다랗게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대출금의 입금 계좌는 당연하게도 내연녀 박유진의 차명 계좌였죠. 달큰했던 소갈비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방 안에는 역겨운 배신감과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오해야. 내가 미쳤었나 봐. 저 여자가 먼저 나한테 꼬리를 쳐서. 조금 전까지 큰 소리를 치며 제게 인감도장을 내놓으라던 남편은 순식간에 다리에 힘이 풀려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두 끝으로 남편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방안을 울렸습니다. 오해? 4명이 아파트로 사기 대출 받아서 상간녀랑 야반도주하려던 게 오해야? 당신이 인간이야? 아니, 당신 가족 전체가 짐승만도 못한 사기꾼들이지. 제 입에서 쏟아지는 서리빨 같은 일갈에 남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냈습니다. 완벽했던 시댁의 뻔뻔한 민낯이 천하의 불륜남이자 사기꾼으로 발가벗겨지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악마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충격에 빠져 헐떡이던 우리의 위암 말기 시어머니가 아직 남아있었으니까요. 이 독사 같은 년, 감히 내 아들을 함정에 빠뜨려? 조금 전까지 위암 말기라며 소파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던 시어머니가 기절하기는커녕 갑자기 두 눈을 부릅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에 연약한 노인네는 온데간데 없고 도끼만 남은 마귀알멈처럼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죠. 저는 콧방귀를 끼며 주머니에서 제 스마트폰을 꺼내 식당의 스피커 블루투스에 연결했습니다. 어머님, 아들 함정에 빠뜨린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며느리 될 뻔한 그 박유진 실장이죠. 자, 다들 조용히 하고 이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제가 안방문 너머로 몰래 녹음했던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통화 내용이 최고 볼륨으로 쩌렁쩌렁하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조용히 있어. 2년 명의로 된 이 아파트 싹 다 우리 아들 앞으로 돌려놓고 그 돈으로 암 진단서? 그거 네가 병원에서 가짜로 하나 빼돌려와. 눈물 쏙 빼면 그 맹추 같은 년은 홀딱 속을 테니까. 녹음된 음성이 끝나자 칠순잔치 룸 안은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미친 거 아냐? 암에 걸렸다는 게 다 아파트 뺏으려고 짠 가짜였어?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런 끔찍한 짓을 천벌받을 인간들. 조금 전까지 제게 손가락질을 해대던 친척들조차 경멸 어린 시선으로 시어머니를 보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완벽하게 퇴로가 차단된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더니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독한 년아. 내년이 내 아들 꼬셔서 산 아파트. 당연히 우리 거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미 잔치상을 엎어. 오늘 내가 널 죽이고 감방에 감아.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놓인 뚝배기를 집어들고 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라던 사람이 어찌나 동작이 빠른지
순간적으로 등골에 식은땀이 쭈뼛 솟았죠. 친척들이 기겁하며 비명을 지르고 뚝배기가 제 머리를 향해 날아들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VIP 룸의 무거운 미닫이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 서너 명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동작 그만, 전부 움직이지 마십시오. 경찰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에 뚝배기를 치켜들었던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가운데 제가 미리 신고해 두었던 사기 미수 및 사문서 위조 사건의 담당 형사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명숙 씨 그리고 박태준 씨 맞으십니까? 병원 진단서 위조 및 특수사기 미수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의 번쩍이는 수갑을 보자 도끼 품고 날뛰던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오해입니다. 이건 우리 가족 일이고 저 며느리년이 미쳐서. 하지만 발악하면 할수록 형사들의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던 남편과 충격에 넋이 나간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는 칠순 잔치 한복을 입은 채로 경찰차에 우겨 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리며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고 저는 홀로 남아 그들이 남긴 더러운 잔치상을 여유롭게 내려다보며 맹물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완벽한 사이다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고 일단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 시댁 식구 3명은 초췌하고 꾀지지한 모습으로 터덜터덜 제 아파트 복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어휴, 그 미친년 내가 집에 들어가면 머리채부터 다 뽑아버릴 테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를 부득부득 갈며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신경질적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삐빅, 삐빅, 삐비비빅.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거칠게 비밀번호를 다시 눌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몰찬 오류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천천히 문 아래로 향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복도 구석에는 시어머니가 들고 왔던 낡은 이민 가방과 남편의 싸구려 양복들, 그리고 시누이가 남겨두고 갔던 짝퉁 명품 가방들이 커다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겨 볼품없이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현관문 중앙에는 제 변호사가 친절하게 붙여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이혼 소장이 보란듯이 펄럭이고 있었죠. 이게 무슨 문 열어! 당장 문 못 열어!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울부짖었지만 굳게 닫힌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명의로 된 완벽한 저의 요새였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세 사람의 머리 위로 복도 창밖에서부터 스산한 먹구름이 몰려오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진흙탕 싸움 뿐이라는 것을 하늘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썩은 동아줄은 결국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굳게 닫힌 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발길질을 하며 한참을 발악하던 세 사람은 결국 이웃들의 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경찰들에 의해 짐짝처럼 아파트 단지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조롱하려 작정이라도 한 듯? 단지 정문을 나서자마자 하늘이 새카맣게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굵은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번쩍 하는 날카로운 번개와 함께 고막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우산 하나 없는 그들의 정장과 한복은 순식간에 시궁창 쥐처럼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빗물에 불어터진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면서 그들이 자랑스레 들고 다니던 짝퉁 명품 가방과 낡은 속옷들이 흙탕물 위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 년이 허영심에 찌들어서 사채만 안 썼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당했어. 가장 먼저 이성을 잃은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빗물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까뒤집고 신우이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뭐? 미친 인간아. 네가 그 여우 같은 상간녀한테 정신 팔려서 사기 대출 받으려다 걸린 거잖아. 어디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신우이 역시 지지 않고 악을 쓰며 오빠의 얼굴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긁어버렸습니다. 얼굴에 시뻘건 핏자국이 그어진 남편이 신우이를 아스팔트 바닥으로 패대기 치자 진흙탕에 나뒹군 신우이는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비릿한 흙냄새와 축축한 빗물 속에서 가족이라는 껍데기는 흔적도 없이 박살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아 그만해라. 어미가 숨 넘어가는데 니들끼리 싸우면 어쩌자는 게야.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했지만 이미 서로의 바닥을 확인한 남매에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가짜 진단서 떼와서 그 미친 연극만 안 했어도 조용히 구슬려서 도장만 받아냈으면 다 끝났을 일인데 노인네가 나서서 일을 다 망쳤잖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끔찍한 폐륜적인 폭언.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쩍 갈라진 입술을 덜덜 떨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며느리의 고열을 빨아먹던 늙은 어미는 결국 자신이 낳은 괴물에게 심장을 뜯어먹히며 차가운 빗속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결코 악인을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그들의 진짜 지옥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제 발로 걷어차버린 복덩이를 평생 올려다보며 죽는 날까지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 비가 내리던 진흙탕 싸움의 밤으로부터 딱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후끈하고 숨막히는 열기가 가득한 동네의 허름한 찜질방. 코끝을 찌르는 독한 락스 냄새 속에서 낡은 유니폼을 입은 늙은 여자가 무릎을 꿇고 남녀 공용 수면실 바닥에 때를 밀고 있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관절염 수술을 핑계로 제 안방을 차지했던 그녀는 이제 정말로 무릎 연골이 다 달아빠져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단말마의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기 미수와 불륜으로 직장에서 쫓겨나 일용직을 전전하며 술독에 빠져 살았고 신우이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야반도주를 한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오갈 데 없어진 시어머니는 찜질방 바닥을 닦으며 푼돈으로 연명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바닥을 다 닦고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휴게실로 걸어 나오던 그녀의 발걸음이 벽에 걸린 대형 TV 앞에서 벼락이라도 맞은 듯 우뚝 멈춰 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환하게 미소 짓는 너무나도 눈부시고 당당한 제 모습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그 끔찍했던 시간들을 모두 발판 삼아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시니어들을 위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런칭해서 어엿한 주식회사 대표로 살고 있죠. 화면 속에 저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과거의 상처 따위는 티끌조차 남아있지 않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끊어내고 나니 진짜 제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탁한 눈물이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녀는 홀린 듯이 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구형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덜덜 떨리는 굵은 손마디로 외우고 있던 제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뚜껑이 열린 가마솥처럼 끓어오르는 미련과 후회, 며느리가 다시 한번 불쌍한 시어미를 걷어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요행.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그녀의 일말의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차갑고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목소리 좀 들어다오. 시어머니는 수화기를 붙들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지만
그녀의 눈물은 찜질방의 차가운 바닥 위로 의미 없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완벽한 단절. 그것은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가장 무겁고 잔인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 서서 처음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봄볕을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완벽하게 승리한 뒤 제게 찾아온 일상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눈부시고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토요일 아침. 더 이상 꼭두새벽부터 저를 깨우는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도 코를 찌르던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도 없는 완벽한 저만의 공간입니다. 저는 부드러운 극세사 이불에서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납니다. 주방으로 걸어나가 갓 내린 원두커피 한 잔을 내리면 집안 가득 은은하고 달콤한 커피 향이 퍼져나갑니다. 제 서재는 이제 과거에 칙칙했던 흔적을 완벽히 지워내고 제가 좋아하는 세련된 소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런칭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신제품 샘플들이 진열장 위에서 예쁘게 반짝이고 있죠. 노트북 전원을 켜고 경쾌한 타건음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타닥, 타닥, 타다닥. 인터넷 쇼핑몰에 밀려드는 주문을 확인하고 제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 연재분에 독자들이 남겨준 응원의 댓글들을 읽어내려갑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며 저만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삶. 그것은 과거에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주체적이고 가슴 벅찬 자유였습니다. 대표님, 지난번 글 너무 사이다였어요. 저도 힘내서 제 삶을 찾을게요. 화면에 뜬 독자님의 뭉클한 댓글을 보며 저는 커피잔을 든 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로 평화로운 도심의 풍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든 찜질방 바닥을 기어다니든 제 알 바 아닙니다. 저에게는 지금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제 손으로 일궈낸 반짝이는 내일만이 남아있을 뿐이니까요. 인생은 길고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소모되기엔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죽여 울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독버섯은 가차없이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 용기 있는 한 걸음 뒤에는 저처럼 찬란하고 완벽한 봄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통쾌한 사이다 사연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